안녕하십니까. 영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조희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한국 영화 역사 중에서 좌파 영화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뭐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한국 좌파 영화의 역사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영화에 뭐 좌파나 우파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영화가 전달하는 힘, 또 관객들을 설득하는 힘이 워낙 크고 많은 사람들이 영화에 열광을 하고 또 몰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영화를 운동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영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는 시각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가장 크고 일반적인 경우가 영화의 어떤 흥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화의 어떤 상업적인 요소 또는 산업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영화를 이용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가 의도하고자 하는 생각과 가치를 제대로 전달하고 훈련하고 교육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또 한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화의 어떤 프로파간다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것은 뭐 좌우를 떠나서 어느 경우든지 실제로 영화를 상업적으로 제작하는 경우들조차도 사실은 관객들 또는 영화를 보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관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상업적인 흥행을 더 우선하느냐 아니면은 가치적인 또는 어떤 이념적인 선전이나 교육 쪽에 더 무게를 두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영화의 어떤 그 예술적인 가치 표현을 어떻게 제대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느냐, 표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관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영화의 어떤 상업적 또는 산업적인 가치 또는 영화의 어떤 대중 교육, 홍보, 선전, 선동의 어떤 수단, 또 하나는 어떤 예술적인 표현,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영화를 바라보는 어떤 세 가지 아주 큰 그 어떤 시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영화를 통해서 내가 의도하는 어떤 생각, 행동, 가치를 관객들에게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영화의 아주 초기부터 있었던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영화의 역사는 대략 한 1895년 한 12월쯤에 이제 시작을 해서 그 이후로 영화가 대단히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데 가장 큰 성장은 어떤 산업적인 발전 단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되게 빠르게 이렇게 산업화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영화의 어떤 성장 과정, 발전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어떤 상업적인 또는 산업적인 발전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표현이 어떻게 됐든 간에 결국 영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즐거워하고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초기의 영화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때는 뭐 흑백 시절이었고 또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화에는 소리가 없는 상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만들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뭔가 사람들이 소리나 말이나 또는 칼라가 없더라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쉽게 표현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우스운 장면이다, 누구를 고려해주는 장면이다, 아니면 뭐 슬퍼하는 장면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의 동작을 크게 하고 표정도 크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구든지 그 영화를 보는 사람은 저 지금 그 연기자 배우 주인공 인물이 뭔가 기분이 좋거나 나쁘거나 아니면 저 위험에 빠졌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화 속의 장면이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달되면서 뭔가 이렇게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추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영화의 편집은 대단히 단순하게 되고 쉽게 되고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렇게 영화를 점점 더 세련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단계적으로 훈련이 되고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종의 어떤 편집의 이제 과정이 되는 것이고, 또 영화의 어떤 구성의 어떤 방식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기초가 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대략 한 1910년대쯤에 와서는 영화가 우리가 오늘날 보는 것 같은 영화의 시간, 또는 영화의 구성 방식, 촬영 기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 어느 정도 기초적으로 좀 이렇게 갖춰지게 됩니다. 그 이후의 영화들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바탕으로 해서 점점 더 세련되게 이제 칼라가 개발되거나 소리가 개발되거나 또는 디지털 기술이 개발되면서 새로운 효과가 점점 더 아주 이렇게 정교하게 더 더해지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그때 무성영화 시절에 개발한 영화의 구성 방식, 어떤 스토리 전개의 기법들, 또 촬영 기술들, 이런 것들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태로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대략 1910년대를 지나면서는 영화가 대단히 쉽고 재미있고 단순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뭔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주로 이제 미국 영화들 같은 경우들에서 상업적으로 활용이 되면서 영화는 대단히 재미있는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뭐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영화는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쉽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뉴스를 통한 영화를 통한 뉴스를 전달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전쟁터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식을 영화로 촬영하고 그것을 보도하게 되는 뭐 이런 경우들이 생긴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제1차 세계대전이나 뭐 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에도 이른바 종군 기자들이라고 얘기하는, 또는 종군 촬영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장터를 따라다니면서 어떤 전투 장면을 촬영하고 그것을 다시 뉴스로 편집해서 보내고 하는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이런 효과들이 나타나니까 영화는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게 되고 주목하게 되는 그런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장터의 소식을 전한다든지, 또는 다른 곳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뭐 소식으로 전한다든지 하는 뭐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면서 영화가 뉴스를 전달하는 수단으로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뭐 대한뉴스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기 전에 관련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하는 뭐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만은,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런 뉴스를 전하는 것들이 있었고, 또 뭐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들도 마찬가지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영화는 상업적으로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사회의 어떤 미디어로서 뭐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대략 1917년을 거치면서 러시아에서 이제 공산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레닌이 이끄는 어떤 공산당들의 어떤 체제 변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종의 뭐 소비에트 사회주의가 등장을 하는 뭐 이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이제 거기에서 특히 이제 소비에트가 혁명을 주도했던 이제 그룹들에서 보면은 자기네들은 뭐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제 짜르 그 왕조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이제 어떤 그 평민 사회라 그럴까요? 뭐 평등 사회를 만든다라고 하는 이것은 결국 내부적으로는 어떤 권력의 싸움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대외적으로는 이것이 어떤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뭔가 아주 혁신적인 혁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파하고 홍보하고 교육을 해야 되는 이런 필요들이 생깁니다. 그래야지 사실 그 혁명과는 전혀 관계가 없거나 또 그것에 무관심했던 사람들로부터 많은 지지와 협력을 받아낼 수 있는 뭐 그런 기반을 갖출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니까 말하자면 수많은 러시아의 어떤 일반 뭐 국민들을 그 말하자면 그 공산혁명의 지지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에게 왜 혁명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설명해야 되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 어떤 교육 같은 홍보를 해야 되는 이런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영화를 사용하기 전에는 뭐 연극이라든지 삐라 같은 그림 또는 연극 뭐 이런 것들을 통한 뭐 교육 선전 뭐 이런 것들을 했고, 또 노래를 통한 뭐 이런 것들 시나 소설을 활용하기도 했지만은, 실제로 그것이 효과를 내는 것은 물론 일부가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 러시아라고 하면은 땅 자체가 정말 뭐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 있는 땅이 아주 대단히 광대하고 거리가 멀게 퍼져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하자니까 실제로 거기에 동원되는 뭐 이렇게 사람들 또는 장비 뭐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효과도 상당히 그 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근데 여기에 비해서 보니까 영화는 필름으로 촬영해서 내용을 전달하면 그 내용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여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고, 또 어디를 이동하더라도 별로 내용이 변질되거나 그러지가 않는 뭐 이런 편리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영화를 이제 필름을 뭐 보여주기 위해서는 영화를 이제 거의 상영할 수 있는 영사 기사라든지 일정한 장소만 구하면은 뭐 야외에서도 할 수 있고, 또는 뭐 이렇게 공회당 같은 이런 시설에서도 할 수 있는 뭐 이런 부분도 대단히 편리한 특징이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1917년 이후에 이제 러시아가 공산화되고 난 이후에 레닌은 여러 가지 중에서도 이제 영화 사업, 그때 러시아는 뭐 영화 산업이라고 하기에는 규모나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아직 좀 빈약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영화 만드는 작업, 어떤 영화 사업을 국유화 조치를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공산당이 주도를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제작에 필요한 것들은 당에서 다 지원을 해주고 하는 뭐 이런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국 영화들은 뭔가 개인 사업의 형태를 띠면서 그냥 그 영화계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배우도 발굴하고 뭐 장비도 개발을 하고 여러 가지 배급도 갖춰야 되는 이런 일종 흥행 시스템을 뭐 개발해야 된다고 했다면은, 러시아에서는 국유화 체제가 되다 보니까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 영화가 흥행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해야 될 일은 게 당이 필요로 하는 것들만 제대로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일정한 시간에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에서의 영화는 사업이 아니라 굉장히 어떤 그 일반 대중을 교육하고 홍보할 수 있는 뭔가 선전수단으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레닌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또 그런 영화가 갖는 어떤 편리함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가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공산혁명 자체가 옛날에 어떤 짜르 체제, 말하자면 오랫동안 이어져 오는 어떤 귀족이나 왕족 중심의 그 어떤 그런 구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어떤 사회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 이전에 등장했던 여러 가지 뭐 문학이라든지 또는 뭐 연극이나 미술, 음악 같은 것들은 대체로 귀족이나 왕족을 중심으로 한 형태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많은 경우에서는 그런 어떤 귀족층에서 예술가들을 후원하거나 지원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게 되고, 또 예술가들은 그런 체제 속에서 뭐 어떤 뭐 귀족들이나 왕권을 위한 어떤 가치를 찬양하는 뭐 이런 경우들이 대단히 많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영화는 대략 1895년 이후에 대중화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영화가 과거 어떤 부르주아 또는 어떤 귀족이나 어떤 지배계층을 위해서 봉사했거나 뭔가 이렇게 그 말하자면 가치적으로 타락하거나 몰락했던 경력이나 역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영화는 대단히 순수하고 깨끗했다라고 하는 것이 또 그쪽 레닌 입장에서 본다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새롭게 등장한 예술인데다가 과거의 흠집이나 경력, 과오도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혈통적인 순수성,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영화야말로 어떤 공산혁명을 위해서 태어난 대단히 유용한 무기다라고 하는 식의 어떤 인식을 갖추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영화를 이용한 또는 영화를 활용한 어떤 공산혁명의 완성 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구성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러시아의 영화 산업을 영화 사업을 국유화 조치를 하게 되고, 영화인들에게는 당이 필요로 하는 혁명에 필요로 하는 내용들만 충실히 만들어, 그 이외의 것은 뭔가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뭐 영화 제작에 필요한 것들은 다 지원하고 후원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어떤 체제를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화사의 소위 말하는 걸작이라고 얘기하는 전함 포템킨 같은 영화라든지 10월 또는 뭐 스트라이커
또는 뭐 어머니 같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때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이나 도브젠코라든지 푸도프킨 같은 영화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언급되는 영화 감독들이 있는데, 대체로 그 감독들이 만든 작품들, 영화들은 다 기본적으로 뭐죠, 공산혁명을 위한 어떤 선전의 내용들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은 세월이 지나니까 그런 것들이 선전적인 요소가 사라지면서 영화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뭐 기술적인 또 기능적인 미학적인 요소들이 좀 남아서 이른바 어떤 그 몽타주 편집의 개념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영화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기본적인 출발은 공산혁명을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개발된 것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그렇게 이제 갖춰지기 시작한 일종의 어떤 사회주의 예술, 미학이나 가치들은 그 당시에 새로운 어떤 조류로 이렇게 주목을 받으면서 세계 여러 나라로 퍼져가게 됩니다.